이게 그 옛날 옛 보통이구나. 저거 있잖아요, 저기 전일빌딩. 저 전일빌딩이 245가 헬기 사격 탄흔이 발견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저게 왜 245냐면 헬기 탄흔 245개가 발견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전일빌딩이 245라는. 그래서 지금도 저기 가보면 그 꼭대기 층은 그대로 유리창 깨진 거랑 벽에 총알 박히게 보존이 그대로 이게 보존이 돼 있어. 그대로 보존이 가볼 수는 있는데 되게 높아서 그래서 걸어가기 힘들지. 5.18 사건은 군부 독재에서 민간인들을 학살한 거란 말이야. 홀로코스트랑 거의 비슷하게 봐야 되는데, 이게 마치 이념 논쟁, 진영 간의 싸움 이런 식으로 몰고 간단 말이야. 자꾸 요즘 시대에 이걸 가지고 뭐 북한의 개입이 있었니 뭐니 이렇게 무식한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 핵심 쟁점이 뭐냐면 반대쪽에서, 난 절대 동의할 수 없지만 5.18 시민군들 때문에 군인들도 몇 명 죽었거든. 시민군들이 실제 총 탈취해가지고 이제 한 거를 하기도 했고, 결국 폭동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직까지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에 그 학생들이 숨고 저 도로에서 이제 총기 사격, 그때 발포 명령이 떨어지고 저기서 쏜 거예요. 전남대 앞에서 먼저 총기 사격이 있지 않나? 네, 거기서 있었고, 근데 거기는 조금 떨어졌고, 보통 그 학살 현장을 얘기하는 그곳은 여기에요. 그때 이제 5월 18일 전에 다른 데로 이동을 하셨던 분들은 살았지만, 그때까지 안 간 사람들은, 시민군은 다 죽었다고. 그리고 몇 명이 죽은지도 몰라.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가 없대. 그래가지고 뭐 최근에 교도소 주변에서 발굴 작업도 하고 막 이랬는데 안 나왔었고,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 내가 5.18을, 이게 사실 진보 보수의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5.18 관련돼가지고 내가 대학 들어가서 처음 봤었거든. 그 기록들 있잖아. 관련 유가족들하고 그리고 목격자들 직접 증언한 거를 수기로 적은 30권짜리 책이 있어. 보다가 되게 울었었어. 너무 이게 생생하게 머리에 떠오르니까. 물론 뭐 영화에 나온 화려한 휴가나 이런 건 약간 과장되고 좀 더 많이 조미료를 친 거지만, 실제로 그걸 읽어보면 되게 잔인해. 누군가가 이렇게 발포해라, 발포 명령을 했을 거고, 누군가가 이렇게 진압해라고 명령을 했을 텐데, 군인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로 이게 빨갱이라고 생각하고 진압을 들어간 애들이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 나중에 이거를 스스로 깨닫고 후회하고 자책감을 가지고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어. 아직까지도 자기는 그놈들은 빨갱이, 북한의 어떤 조작을 받아서 시위를 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직도 있더라고. 젊은 사람들 중에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것들이 역사가 좀 정리가 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진보와 보수, 뭐 보수와 진보의 싸움처럼 이렇게 비화가 돼가지고 여태까지 정리를 잘 못하고 넘어갔잖아. 이런 게 진짜 안타까운 거지. 되게 자국민끼리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 게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본질은 학살이야, 학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걸 가지고 물론 학살이라는 표현 가지고 이제 뭐 시민군의 폭력성, 시민군의 가격성 막 이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야. 우리가 5.18 사건을 가지고 강조 폭도라든가 폭동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한나렌트가 했던 말로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동조를 하는 거거든요. 보수 정권 때 만들어진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어떻게 저렇게 인식을 왜곡할 수 있는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광주 사람들의 생각 궁금해. 되게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형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너무 일부 세력들은 이런 발언에 대해서 너무 매도를 하니까, 당장 저희 할머니 혹은 저희 아버지의 친구들이 당시에 돌아가셨었고, 정치적으로 얘기를 가져가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광주 사람들. 오히려 좀 아픈 기억으로 남아요. 겪은 사람들은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유하겠어. 친척이 뭐 이제 뭐 되게 다쳤거나 죽었거나 한 집 건너 두 집 건너 다 그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광주는. 근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분노하겠지. 대부분 그때 투입됐던 공수부대원들이 20대 초반이나 중반이었을 거란 말이야. 건전한 애들이고 다 그냥 군생활 성실하게 하는 애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잔인한 짓을 인간을 상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 근데 여러 전쟁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교육받고 정상적인 도덕 교육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전쟁을 한번 하게 되면 상대편에 대한 근거를 알 수 없는 엄청난 적개심, 그리고 엄청나게 잔인해져. 그러니까 사실 여기 이 진압작전에 투입됐던 개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이런 어떤 사건을 만든 책임자들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지. 오늘 우리가 뭐 A1 강주 매장도 오고, 강주 뭐 상권도 한번 둘러보고, 영정이는 또 뭐 야구 좋아해가지고 무슨 김병현 선수가 하는 뭐 햄버거집 같이 내가 아까 전에 5.18 거기 전남도청 갔다 오면서 5.18 뭐 이렇게 유적지들 같은 거, 진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5.18 광주 민주화 항쟁하고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은 별개의 문제야. 그 당시에 같은 나라 국민을 좀 탱크와 총칼로 짓밟았던 사람을 비판한다라고 해서 내가 진보주의자는 절대 아니거든. 나는 자유시장 경제를 굉장히 신봉하는
사람이고 노력과 능력 없이 분배를 우선으로 하는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거를 되게 반대하는 사람이고 인간은 결국 경쟁을 통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나의 정치적 성향을 누군가 물어보면 난 되게 보수야. 복지의 확대나 이런 것보다 그걸 더 성장 재원으로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나는 내 정치적 성향은 이런 건 이런 거고 광주는 광주인 거고 팩트는 팩트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팩트라는 말이 왜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과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팩트가 다르냐. 너무 많은 사실들이 있는데 이 사실들을 어떻게 조합할 거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어쨌든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6일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 전에 12.12 사태부터 전두환이 정권을 장악해놨던 그 과정 7년 동안 독재 정권을 이제 독재를 하면서 했던 엄청난 부정축제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많은 사실들 중에서 이걸 어떻게 조합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자기가 유리한 어떤 팩트들만 조합을 해가지고 폭동이었다든가 그거는 정말 그냥 폭력 시위였을 뿐이다 라고 하던가 아니면 때때로 아주 문외한 사람들이 북한의 무슨 뭐 지위를 받았다라든가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은 너무 그 당시에 군사정권 때 너무 세뇌를 당하고 이랬던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평생 그렇게 세뇌를 당했으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어쨌든 똥 PD는 광주에서 태어났고 네. 물론 그 시대가 아니고 나도 그 시대가 아니지만 나랑 느끼는 게 되게 다를 것 같은데 어때요? 좀 더 이입은 되는데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 또 아버지의 친구들이 직접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 얘기 들으면 너무 이게 진짜로 이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인 건가. 세계사를 보면 동남아시아 많은 국가들 뭐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같은 경우가 한 또라이가 정권을 잡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구나.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그 당시에 마오쩌둥이 중국에서 다 정권을 잡고 막 문화대혁명 막 일으키고 이랬던 시기들이 있었어. 문화대혁명이 부르주아의 때깔을 빼자 이런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짧게 얘기하면 우리 스스로 자아 비판을 하고 이상주의적인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면 이런 거였어. 근데 그거에 굉장히 영향을 받아서 캄보디아에서 정권을 잡았던 그 사람이 300만 명을 학살했어. 당시 캄보디아 인구가 800만이었거든. 800에서 900만이었는데 3명 중에 1명이 죽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거야. 그래서 캄보디아가 아직까지도 발전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저개발 국가로 남아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죽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지도자들의 정치적 이념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인데 기술자들이라든가 교사들이라든가 교육받은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야. 부르주아의 때깔을 빼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한 미친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사회가 비극적으로 갈 수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가 캄보디아의 그 대량 학살 사건이었고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야. 자유주의니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신병자인 거야. 어떻게 보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안 되는데 인류의 역사는 계속 이게 반복된단 말이야. 누군가가 권력을 잡았을 때 민주주의의 핵심이 뭐냐를 보면 견제와 비판의 기능이란 말이야. 근데 시민들이 견제와 비판의식이 없으면 권력은 당연히 그걸 남용하고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혼자서 권력을 남용하고 휘둘렀던 게 지난 87년 이전에 형식적 민주화가 되기 이전의 시대였고 5.18 강주 민주항쟁은 전두환이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박정희가 김재규한테 암살이 되고 김재규가 암살한 다음에 어디로 갈까 하다가 뻘짓해가지고 체포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수사를 지휘를 한 거지. 전두환이가 수사를 지휘하고 당시에 전두환 육사 11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육사 11기를 중심으로 뭉친 하나회가 있었어. 전두환이가 머리가 좀 잘 돌아갔던 것 같아. 그리고 카리스마도 있고 리더십도 강하니까 정권의 욕심이 났겠지. 그래가지고 김재규를 신문하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사형을 시켜버렸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같은 경우는 전두환하고 이제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가 이제 대치를 하다가 결국 이 사람도 좀 뻘짓을 해가지고 전두환한테 체포돼서 이제 고문당하고 이등병으로 이제 강제 전역을 당했고 이제 최규하가 12월 6일날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돼요. 전두환이가 이제 12월 13일날 개각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12.12 쿠데타를 일으켰고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권력을 서서히 장악해가는 이제 플랜을 딱 세우는 거지. 그 과정 속에서 이건 일어난 거란 말이야. 63년부터 군사 쿠데타부터 79년까지 계속 이제 억눌려 왔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시민사회에 존재했었는데 이제 박정희가 암살되고 나서 시민사회에서 원래 이제 유명했던 민주화 운동으로 유명했던 뭐 김영삼이라든가 김대중이라든가 삼김이라 그랬잖아. 김종필까지. 이 삼김이 서로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지지고볶고 하다가 아무도 권력을 잡지 못하고 전두환이 그렇게 다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 또 왔었고 또다시 군인이 권력을 잡게 되니까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거야. 시위들이 계속. 어쨌든 3월부터 이제 대학이 개강을 하니까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막 시위를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전두환이가 이거를 억누르고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K공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조선일보 출신의 허문도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전두환한테 가가지고 이런 공작들을 먼저 오퍼를 해. 그래서 이 공작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는 삼김을 절대 애들이 깨끗한 애들이 아니다, 권력에 집착하는 정치인일 뿐이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학생이나 뭐 시민단체에서 하는 시위들이나 민주화 시위를 굉장히 과격하게 그려내고 뒤에 북한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미지를 더 씌우는 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로는 이런 시위들이나 뭐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철저하게 보도를 통제한다. 이 세 가지가 K공작이었는데 96년에 당시의 보안사에서 근무했었던 사람이 이걸 폭로를 하게 돼. 그러면서 96년에 아, 정말 이런 공작이 체계적으로 정권에서 있었구나. 그래서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물증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시위가 계속 이어지다가 전두환이가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근데 이게 발달이 있었어. 5월 9일날 이제 학생운동 막 대표들, 서울대 총학생회장 당시에 뭐 심재철, 그리고 고대 총학생회장 심계륜, 몇십 개 대학 학생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연합체를 또 구성해서 학생운동의 방향과 미래에 대해서 막 토론한단 말이야. 5월 15일날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10만 명이 넘게 모여, 서울에서만. 이때 전두환이 좀 쫄았어. 전두환이 가장 우려했던 게 뭐냐면 대학생들이 아니야. 대학생들의 시위가 일반 시민으로 확산이 되고 일반 시민들이 이 시위에 동참을 하게 되고 민주화를 요구하게 되면 탱크로 다 죽일 수는 없잖아, 사람들을. 그렇게 가기에는 너무 정치적 리스크가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시민사회로 확산되어 가는 거를 차단을 해야 된다라는 걸 내부 방침으로 세웠다라고 하더라고. 근데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어. 서울역 회건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데모를 했는데, 그 당시에 모였던 뭐 총학생 회장이라든가 운동권의 간부들이 이러다가 너무 격렬 시위가 된다, 자기들도 쫄았던 거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게 엄청나게 격렬해지고 이러니까 철수해버렸어. 우리 다시 모이자. 그래서 전두환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5월 17일날 쿠데타를 일으켰고, 근데 김대중도 체포하고 당시에 이제 유력한 재야 인사들 다 체포하고 학생운동권의 주요 인사들 다 체포를 하게 돼. 김대중을 체포하면 전라도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 전남대랑 조선대를 먼저 점거를 해버려. 5월 18일날 전남대에서 학생 300명 정도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직선제를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시위를 한단 말이야. 그때 공수부대가 철저하게 진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압의 강도가 왜 이렇게 셌느냐를 보면 애초에 씨를 말려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시민사회로 확산되는 거를 방지하려면 애초에 본보기를, 본때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여기에 더 광분한 학생들이 4시간 후에 2,000명 정도가 네, 맞아요. 아, 기존에 있는 공수부대랑 경찰로는 다 이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확산되는 걸 방지하고 완전히 철저하게 분쇄시켜야겠다 해가지고 19일날 공수부대원 1,100명인가를 증파를 해서 진짜 완전 개작사를 내놓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도 이 학생들이 얻어 터지고 끌려가고 죽고 그런 걸 보면서 시민들이 이 시위에 참여를 하기 시작하고, 시위가 점점 커지니까 과격화되고, 그 중에서 이제 언론사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경찰서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시위라는 게 결국 프랑스 대혁명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시위대라고 하는 큰 집단 안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되게 과격분자도 있고 옹골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약간 더 과격한 사람들이 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 강주 시위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찰이나 군대에서 이거를 과격하게 진압하기 이전에 먼저 뭐 화염병 던지고 뭐 이러지 않았느냐, 그거는 정말 팩트 왜곡인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았던 것 같고, 먼저 굉장히 강력하게 진압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민주화를 요구하고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거는 너무나 정당한 요구였다 나 생각을 하는데, 자기의 권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전국계엄을 선포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당성의 문제도 있는 거지. 자꾸 그 시위를 했던 사람들의 과격성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는 이 전후 맥락을 다 잘라먹고 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어쨌든 시위가 엄청 과격화되고 하니까 전면전을 가게 되는 거지. 헬기도 투입하고 탱크도 투입하고 아예 광주를 봉쇄해버려가지고 모든 언론 보도를 차단하고, 그 택시기사에 그 독일인이 가가지고 막 찍고 하는 게 나오잖아, 그 영화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남은 시민군들이 전남도청으로 도망가가지고 끝까지 이제 저항하다가 전부 다 학살되는, 그리고 시체조차도 못 찾은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사건의 개요를 보면 이런데 어떤 맥락에서 강주 민주화운동을 평가를 할 거냐, 이거는 정말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 난 생각을 해요. 유시민도 이런 말을 했는데, 유시민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서울역 회건을 했고 전국적으로 시위가 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라도에다가 군병력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진압할 수 있었던 거지. 여기에 본때를 보여주면 딴 데서 숨죽이고 있는 거야. 전국적으로 이게 들고 일어났으면 사실 여기다가 영향을 쏟지 못했겠지. 이런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학생 시위에 대한 평가는 대한민국에서 학생운동이 차지하는 위상이라는 게 60년대, 70년대에 굉장히 강력한 위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사회든 간에 대학생들이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사회의 어떤 진보적인 역할을 해왔단 말이야.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원주의라든가 흑인 민권운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가장 앞장섰던 애들이 누구냐 하면 1968년에 유럽과 미국의 학생들이었단 말이야. 68세대라 그러잖아요. 68세대 때 전위적이었고 히피 문화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도 그 68세대란 말이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회 에너지로 전환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건전한 사회가 되고 비판적인 사회가 되고 하는 거지. 민주화 항쟁 얘기에 대해서 이걸 너무 이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 역사적 사실 그 자체로. 그렇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나는 광주를 경험해본 세대도 아니고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지만 대학교에 와서 알게 됐지만 어떻게 보면 비극이잖아요, 되게. 완전 미개한 사회에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공부 독재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인식이 점점 올라가고 뭐 그렇게 되면 독재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민주화운동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집어지고 다시 서구 사회가 밟아왔던 과정들을 몇백 년 동안 밟아왔던 과정들을 우리 사회는 50년 동안 그걸 한 번에 밟아왔거든요. 굉장히 압축적으로 밟아오다 보니까 이런 역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청산이 안 됐어요. 광주 민주화 항쟁은 정말 이거는 홀로코스트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나는 이견의 여지가 크게 없다라고 봐. 근데 이제 박정희라든가 이승만이라든가 잘한 것과 못한 게 같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이쪽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절대 못 견뎌. 한쪽에서는 이쪽을 무조건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박정희만 봐도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잘했던 점도 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나쁜 놈이다 하는 점도 있고 공과사가 분명한 사람인데 그걸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뭔가 예를 들어서 비판을 하면 엄청 손가락질하고 너는 뭐 세상물정도 모르고 뭐 너는 운동권이고 너는 좌파고 뭐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이런 부분은 잘하지 않았어라고 하면 시민의식이 없다고 그러고 민주화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이러니까 대화가 안 돼. 정치인들이 깔아놓은 그 이념 논쟁의 판에 우리들이 뛰어들어가지고 우리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실제로 자기 이득에 무슨 도움이 돼 그렇게 한다고. 이런 영역들은 학술 공동체에다 맡겨야 되는 거지. 나도 뭐 부족한 점이 많고 나도 사실 내가 전공자도 아니고 우리가 역사의식이 없으면 선한 인간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한 악의 평범성이란 말이야. 그 맥락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을 학살을 해야 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학살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을 하는 거야. 총으로 쏴 죽이면 총알이 너무 가깝고 내가 칼로 죽이게 되면 내 신체에서 파생된 칼이라는 도구로 그 사람을 찌르고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하나하나 내가 봐야 되기 때문에 살인 행위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어해. 근데 생화학 무기가 등장했던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유대인을 감옥에다가 겁나 몰아놓고 사람들을 가장 많이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고민해서 나온 게 가스실이야. 근데 가스실에 사람을 죽이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 왜? 그건 버튼을 눌렀을 뿐이잖아. 나의 신체와 전혀 접촉이 되지가 않잖아. 근데 하이니는 가스실을 설계해가지고 그런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관료주의 사회에서 공무원이야. 평범한 집의 남자였어. 어떻게 보면 독일 정부실하는 공무원인 거야. 근데 역사의식이 없다는 거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들이 인류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이 홀로코스트가 저 사람들에게 어떤 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해. 그냥 나를 시키니까 했을 뿐이야. 아무런 죄책감을 느낄 수 없는 거야. 이게 역사의식이 부재한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야. 성공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돈만 벌면 최고 아니야. 또는 뭐 내가 하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나치 전범 재판이 잘 보여줬던 거죠. 그리고 내가 충분히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지. 5.18 광주 민주항쟁 때도 경찰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위에서 찍어 누르는데 어떻게 그 명령을 불복종을 하겠냐마는 하지 않았던 경찰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군부에 끌려가서 직책도 박탈당하고 반봉조치당하고 이랬던 경찰들도 있었어. 이게 사실 행위자가 중요하냐 구조가 중요하냐의 문제로 또 가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사건이 있었을 때 분명히 내가 속한 조직이라는 게 있을 거고 조직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집단이 크다 보면 사이코도 있고 성과 악의 구조로만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규분포 안에 있고 여기서 미친놈들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 어느 영역을 가도. 근데 이 정규분포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역사의식이 부재하면 스스로가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한다. 근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주는 구조에 내가 기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게 내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도 이게 충분한 사회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내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유튜브 하면서도 그렇고 SNS도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나 좋은 집 살아 막 플렉스 좀 하고 이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한다라고 댓글 달아. 난 진짜로 내 스스로 봤을 때 나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 아니 겸손 떠는 게 아니고 내가 뭘 했다고 존경을 받아. 예를 들어 부잣집에 태어났거나 사업을 성공을 했거나 돈을 좀 벌었거나 그런다고 존경받아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 자유선거했다고 그게 어떤 종류의 자유선거인지 어떤 종류의 사업인지 그런 것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되게 의미 있는 일이었는지 이런 걸 생각하고 그 사람을 리스펙트하고 가치를 밸류를 높게 쳐줘야 되는 거지. 결과주의적으로 봤을 때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슈퍼카를 타기 때문에 좋은 집에 살기 때문에 존경을 한다? 근데 너 너무 이게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것 같아. 누군가가 들으면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채널의 확장성만 생각하면 난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내가 왜 유튜브를 하고 있나? 물론 뭐 이제 내가 하는 일에 홍보도 되고 나 재미도 있고 그래서 솔직히 하는 것들이 큰데 근데 내 와이프가 딱 그러더라고. 일단 오빠는 관종이고
오케이 인정. 아니 관종이 아니면 누가 해. 이게 좀 그런 건 있어야 하는 거야 사실. 나는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면서 했었어. 그러다 보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호불호가 강하다 보니까 맛집에 대한 평가도 좀 더 냉철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왜냐면 난 맛집에서 공짜로 안 먹거든. 아니, 맛집 블로거들 중에 상당수는 그냥 공짜로 맨날 밥 먹고 와인도 깔아주고 업주들하고 다 친하고 이러니까 맨날 다 빨아주는 거지. 사실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근데 물론 나도 지인업장 좀 더 좋게 평가하지 솔직히. 근데 솔직히 이건 있어. 지인업장을 갔는데 맛이 없으면 아예 다 안 올려. 그래서 몇몇 섭섭해했던 지인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건 좀 그래. 내가 맛이 없는데 맛있다라고 평가하기 좀 그러니까. 어쨌든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너무나 이렇게 천편일률적이고 너무나 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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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소신 갖고 이렇게 조금 내가 세게 발언했는데도 구독자들이 모이는 거 보면 나처럼 이야기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해주는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운영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어. 첫 번째 내린 결론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자. 예를 들어서 난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물론 내가 요즘에 너무 하는 일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서치를 제대로 못 해보고 공부를 제대로 못 하고 가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말로 때우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있긴 한데, 어차피 나도 부동산 투자자로서 상권에 관심도 많고 아파트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전문가들을 한 사람 만나보니까 별거 없더라고.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또 하나는 뭐 내가 자동차를 내가 9년을 탔는데 내가 차를 좋아하니까, 또 이제 나는 재경이랑 A연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또 나만의 또 색깔이 있잖아요. 그게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리뷰하고 난 이렇게 리뷰하고, 난 또 내 실 오너로서 리뷰를 하는 거고, 내가 뭐 개인 렌트한 차를 가지고 리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의 차 가지고 내 차인 척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 사람들 많아. 자기 차도 아닌데 자기 차인 척하고. 유튜버 중에 많아요. 또 하나는 내가 책 읽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내가 평소에 해왔던 것들 토론하고 그런 것들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와인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맛집도 요즘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다니는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내 의견을 또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무조건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비판할 건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오늘 5.18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도 사실 난 말을 하고 싶었어. 그리고 이게 불편하면 내 차를 안 보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어저께 근데 잠을 못 자고 와가지고 내가 보통 이게 있거든. 어떤 날은 말이 이렇게 잘 붙는다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말이 잘 안 붙는 날이 있어. 엄청 안 붙는 날이. 얘기하다 내가 몇 번 끊겼어. 오늘은 말이 잘 안 되는 날이구나. 어떤 날은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는 날이 있거든. 나이가 들면서 그런 날이 적어져. 슬퍼. 그러게 형 좀 오실 때 주무세요. 오늘 또 KTX 형만 안 잤어요. 나만 물뚱물뚱 혼자 깨어가지고. 네, 어쨌든 재밌는 촬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 많은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는, 난 맛집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차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어쨌든 한 명이라도 그냥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난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좀 책을 읽어야겠다, 공부를 해야겠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좀 봐야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 유튜브로 자동차로 시작을 했지만 차보다 그런 얘기 하는 게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 펄스 신작 같은 그게 더 재밌는 것 같고 내 성향에도 더 잘 맞는 것 같고. 제가 어디서 봤는데 어느 정도의 이런 쾌락 이런 걸 다 하고 나서 그 정점에 막 기부하고 뭐 이런 문화들이 있다고 어디서 글 같은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부라는 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는 칸트식으로 얘기해서 정말 그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내적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기부하면서 만족을 얻는 사람. 그러니까 타인이 잘 되는 걸 보고 타인을 도와주면서 이타적인 마음이 인간에게 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게 진화의 원리라고도 난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인간이 이기적으로만 진화하진 않았어. 우리 집단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업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이제 많은 진화 인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궁극적으로 보면 이기적이긴 하지만 집단이 협업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 어쨌든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상류층들의 경쟁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다른 부분들 경쟁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그런 경쟁 문화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재벌들이 기부하는 걸 거의 뭐 잘못해서 깜빡하기 싫어가지고 좋은 일 하시는 뭐 부자분들도 계시지만, 뭐 미국이나 유럽 사회에서는 그래도 그런 것들이 좀 문화가 존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뭐 미국도 부자들이 다 세금 빼돌리려고 그러고 트럼프 봐봐 사실 얼마나 많이 했어. 어쨌든 그래도 상대적으로 한국보다는 기부 문화가 좀 많이 발전해 있는데, 그들끼리 경쟁이 또 있어. 얘가 만약에 100억을 기부하면 나는 200억을 해야 돼. 그래야 가오가 사는 거야.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내 고등학교 동창 중에 진짜 부잣집애가 있었어. 조단위의 부자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어머니가 우울증이 있으셨는데 교회에 빠지셨지. 그 교회가 지어질 때 30억을 기부를 했는데 다른 아주머니가 35억을 기부했어.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자기가 여기서 짱이어야 되는데 좀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50억을 더 기부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하는데, 내적 동기가 무엇이냐. 내적 동기가 그게 순수하지 않고 경쟁이고 자기의 사회적 위신이나 사회적 스테이터스를 사람들한테 쇼오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기부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나는 생각해요. 근데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 꼭 우리가 전자의 마음으로만 해야 되냐. 이런 문화를 한번 만들어 놓고 지들끼리 경쟁하게 만들어
말씀하셨을 때 파크이비뉴의 영장류 그 책도 살짝 떠올랐어요. 그렇지. 이게 결국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회의 어떤 뭐 제도나 정책이나 아니면 법이나 또는 어떤 행위를 공리주의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절대 당위성의 측면에서 바라볼 것인가 이런 입장이 또 갈리게 돼. 이게 모든 어떤 사회의 이슈들은 공리주의와 당위주의로 나뉜단 말이야. 나는 변호사도 아니고 법률가도 아니지만 민법 같은 거 그냥 책을 그냥 재밌어 읽어봤거든. 아유 재밌잖아. 아유 재미없나 그게? 어쨌든 그걸 읽어보면 법이라는 건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거잖아. 당위적으로 정말 선하고 옳고 이런 입장이 있고 하나는 공리주의적으로 봤을 때 사회의 전체 효용만 증가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오늘날 살고 있는 모든 제도와 법과 틀은 다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이 두 가지가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우리의 현재 살고 있는 제도와 룰이 정해지는 거. 모든 게 다 그래. 철학 공부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니야. 사유를 하는 거잖아.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런 것들을 하는 훈련이 그 20대에 좀 돼야 되지 않겠냐. 누가 예전에 그러더라고. 인문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부 하나를 놓고 30분 동안 떠들 수 있으면 그게 인문학 공부래. 그 맞는 말이기도 해. 그렇게 해서 사유하고 공부하고 또 논문들도 좀 읽어보고 진짜 학술 공동체로 가면 똑똑한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 진짜 논문 같은 거 읽어보면 와 진짜 내가 생각하는 거 다 생각하고 있구나 이미. 내가 궁금한 거 다 있어. 그러다 보면 내가 되게 초라해지는 거야. 인류의 지성사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건데 하다못해 과학기술이라든가 인문학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쌓아왔던 거잖아. 정말 현재를 살고 있는 예를 들어 움베르토 에코 같은 지성들, 미셸 푸코 같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천재야. 끝으로 6시 넘어서 이렇게 다 올라가고 있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여행 그냥 총체적으로? 솔직히 얘기하면 작긴 작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5.18 아까 민주항쟁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뭉클한 게 좀 있었어요. 내가 광주 시민이 아니라서 진짜 막 그 시민들처럼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내가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내가 21살 때에는 그래도 사회나 정치의 어떤 흐름이나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또 책을 읽는 동력도 됐고 생각도 많이 하고 사람들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경제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거에 관심이 진짜 많았는데 내가 오늘 광주를 돌아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도 이제 뭐 학교를 졸업하고 회계사 생활을 법인에서 하고 그만둔 다음에 회사를 또 다녔고 내 조그만한 사업들을 이제 뭐 부업으로 또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난 너무 바쁘단 말이야 사실.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는 사람들이 잘 모를 거야. 인스타그램에 차나 올리고 먹을 거나 올리니까 잘 모를 텐데 어쨌든 엄청 바쁘게 살고 있는데 부끄럽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뭐냐면 내 삶의 모토 중에 하나가 내가 책을 언제 제일 많이 읽었을 것 같아. 대학교 1학년 때긴 하지만 그 뒤로 제일 많이 읽었을 때가 언제냐면 회계사 공부를 할 때 제일 많이 읽었어. 왠 줄 알아? 맨날 텍스트를 보잖아. 집중도가 되게 높아져 있고 텐션이 높아져 있잖아. 그리고 어린 나이고 예를 들어 이런 거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해. 그리고 오늘 내가 할 거 다 했어. 그러면 나한테 주어지는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야. 그 시간 동안 뭘 했냐? 책을 읽었어. 그러니까 책을 빨리 읽고 싶어서 공부를 빨리 끝냈어. 너무 읽고 싶으니까. 그 시간이 너무 즐겁더라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더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부끄러웠던 이유가 어쨌든 사람은 누구나 24시간을 쓰잖아. 이 24시간에서 나의 지성을 늘리는 데 쓰는 시간이 거의 없는 거야. 기존에 내가 해왔던 일이나 네트워크나 지식이나 이걸 가지고 지금 조합을 하면서 우어먹고 사는 거지 내가 새롭게 뭔가를 탁 튀게끔 하는 게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한나 아렌트 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잖아. 거기서 지식이 발전하지가 않아. 이미 내가 10몇 년 전에 공부했던 거랑 지금이랑 다른 부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갈 수 있는데 거기서 뭔가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지. 내가 지식이라는 거는 단편적으로 인터넷에서 좀 짜집기 하고 외워가지고 떠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구조화되지 않은 거는 지식이 아니야. 그건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 총체적으로 연결해서 통찰력을 갖는 거. 그게 지식이 구조화되어 있는 거. 이게 진짜 내 거거든. 근데 그거를 하려면 정말 많은 책을 읽고 고민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 근데 그 작업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고민을 또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지금까지 한 몇 년 동안 살아온 걸 내가 보니까 구조화된 지식이라는 게 있으면 그거를 내가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은 잘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얄팍하게만 다양한 분야를 확장하는 지식도 쓸모없는 지식이지만 내가 구조화된 지식의 청킹 단위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가 정말 난 삶에서 진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늘 가지고 있는 고민이긴 한데 내가 조금만 더 뛰어난 사람이었으면 더 많은 거를 내가 습득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지. 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재밌게 했어요. 뜻깊었던 광주 여행이었습니다. 언제 또 올지 모르겠어요.